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정보학 수업을 맡게 된 고비안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국가정보학 내용을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가정보학이 이제 군무원 시험에 보통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군사나 이제 이런 쪽에 정보 쪽 영역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내용 자체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문제들이 비공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기출보건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행정학적인 내용들과 그런 것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학, 정치학 또 뭐 이제 경우에 따른 국가보안법 같은 법령 같은 것들도 총 망라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좀 넓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시게 되는 이제 뭐 같이 뭐 5급 같은 경우 뭐 정치학도 공부하시게 되고 뭐 이제 뭐 7급 같으면 심리학 같은 거나 이제 뭡니까 정보사회론 같은 것들 같이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상식이 넓어야 된다 그런 스타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OT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너무 깊게 파고드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면 시간 배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 과목 하나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또 같이 공부를 해서 한꺼번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5과목 보실 수도 있고 6과목, 뭐 7과목 보실 수 있는데 각 그 뭐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지만 다른 과목들과의 균형성을 맞춰서 공부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 자체가 매우 어렵냐 그러면 이제 생소한 부분들이 나오면 뭐 꼼짝 못 하는데 그건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음을 약간 털고 공부하시는 게 좀 좋다. 모든 걸 다 알아야지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고득점을 하셔야지 합격하는 거지만 내가 모르는 문제면 다른 사람들도 거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마음을 좀 너무 막 불안감 속에서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정적인 부분을 결국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공부해 놓으시면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뭐 모든 법령을 다 본다. 근데 그 시간 대비해서 그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뭐 기본서만 충실히 공부하셔도 충분히 뭡니까 득점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 봐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챕터를 이제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이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가. 근데 이제 처음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떻다? 이 국가정보학의 총론입니다. 이 부분은 이 총론 부분에서는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총론 내용이 확고하셔야 뒤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관이라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다음번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씩 좀 꼼꼼하게 보실 거예요. 내용들을. 왜냐면 이제 놓치지 않고 최소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보학의 총론, 그 중에 이제 먼저 정보학의 개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학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첩보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스파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정보를 먼저 캔다거나 정보를 우리 거를 유지한다거나 정보를 보완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적국이나 아니면 상대방 테러 단체 같은 것들의 어떤 뭡니까 정보를 우리가 먼저 수집해야 된다. 이게 맨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시작을 아주 옛날로 보면 진짜 옛날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이 1, 2차 세계대전부터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은 뭐 더 오래전이야 뭐 아주 옛날에 무슨 뭐 고대 시대나 아니면 중세 시대 때 전쟁 때도 첩보를 보통 세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스파이들이 있었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정보를 이제 뭡니까 안 나가게 보안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에 와서 조금 더 의미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보라는 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인류가 이게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죠. 이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거 가공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정보 또는 이거 이제 첩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공하기 때부터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냐 그러면 이 정보 활동이라는 게 결국 인류 탄생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막 진짜 원시 시대 때도 우리가 어떤 정보를 캐러 가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랑 싸우기 전에 보면 저쪽에 뭐 덩치 큰 놈들이 더 많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아 저쪽은 돌도끼인데 장난 아닌 걸로 갖고 온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아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결국은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는 이제 군이죠. 군, 정부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군과 정부에서만 이렇게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군이나 정부에서만 의미가 있고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중요치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니에요. 기업도 역시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요즘 산업 스파이라고 해서 정보 이 다국적 기업들의 정보를 빼가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중요도가 이쪽이 좀 더 높은 거지 이쪽만 중요도가 있고 이쪽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단 말이죠. 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군 정부 쪽이 이쪽이 중심이지만 이쪽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라는 게 현대 사회에 오면 올수록 이 정보력이나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국가의 뭡니까?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게 이제 결정적인 건데 정보 활동 같은 것들 일종의 첩보 활동 이걸 중시하는 건데 뭐냐면 이게 무언가를 이제 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아는 걸 가지고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식을 통해서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쟤네가 그렇게 많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저쪽이 약간 그런데 무기는 좋은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기습을 내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고 상대방이 예측하고 기획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전투에 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먼저 이게 순서적인 거예요. 인식이 있어야만 예측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기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순서적인 겁니다. 인식 없이 예측한다는 건 정보가 없이 어떻게 예측을 해요? 상대방의 숫자나 이런 걸 확인해야지. 그러면 저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그래야지 뭡니까? 우리가 어떤 플랜, 기획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인식, 예측, 기획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게 꼭 이렇게 완전히 순서적이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뭡니까? 피드백, 환류 구조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 예측했다가 다시 인식이 또 다른 게 들어오면 다시 또 뭡니까? 예측을 다시 해야 되거나 기획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갖는다. 인식과 예측과 기획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입각해서 첩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식, 그 다음에 예측, 기획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군이나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나 첩보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접근을 한다면 학문적으로는 도대체 이제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언제 성립했냐라고 하면 이 학문적인 건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이게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기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정치학이니 행정학이니 경영학이니 경제학이니 이렇게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나마 시작됐다는 게 1960년대 정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시작점이 결국은 어떻다 1, 2차 세계대전 이런 부분. 이게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1, 2차 세계대전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 독일 적성 국가죠. 이쪽에 대한 첩보 활동을 많았었고 독일도 역시 미국이나 영국에 대한 첩보 활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냉전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이것들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문들이 그렇지만 영국이나 미국 중심으로 먼저 이것들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최근의 어떤 학문적인 그러니까 막 굉장히 오래된 그런 철학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최근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체계를 그나마 잡아가고 있다. 근데 완전히 잡혔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1차 세계대전이다라는 거. 이게 보통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면 1914년부터 19년까지고요. 2차 세계대전이라면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인데 요때쯤 대략 100여 년 전쯤부터 이게 나왔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체계를 잡아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미권 학자입니다. 여기에 꼭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프랑스나 독일 중심의 대륙적인 이게 보통 유럽 대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쪽의 학자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아니고 중심은 어디였다? 영미권에서 시작됐다. 여기가 안 했다는 건 아니라 여기도 했는데 중심은 어디다? 영미권에서 영국하고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CIA가 이제 미국 중앙정보국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전신은요 OSS라는 겁니다. 전략기획국이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1945년 전까지는 이렇게 됐다가 요게 이제 나중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런 이름들은 시험에 나오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로버트 게이츠라는 분, 이분이 이제 정보국장을 받으면서 요 사람이 이제 어떻다 하버드 대학 쪽이랑 공동으로 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문을 갖춘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수업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이 수업을 개설하면서 언제 1986년에 굉장히 늦는 거죠.
CIA의 로버트 케이츠죠. 로버트 케이츠.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수업을 연 것이 시작점.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분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책 공동체의 필요성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정보 공동체의 어떤 고위 관료들의 사례를 연구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 정보 공동체라는 게 CIA 같은 겁니다. 인텔리전스 뭐 커뮤니티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고위직들 무슨 뭐 대통령 뭐 비서관들 뭐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백악관의 어떤 참모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게 수업이었어요. 수업에서 시작했던 거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학문적으로 넓혀 나간 거죠. 시작점은 어디다? 1차 세계대전의 첩보 활동에서 시작을 했고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늦은데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미국은 1980년대 중반 86년경에 CIA 쪽에 있는 정보국장이었던 뭡니까 로버트 케이츠를 중심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되시고 케이스 스터디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학문이 뒤에 발전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9.11 위원회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9.11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잘 아시겠지만 2001년에 있어서 2001년에 9월 11일경에 이슬람권 쪽에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있어요.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직해서 했다는 이슬람 급진이죠. 급진 어떤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테러 집단인데 이쪽이 이제 미국을 공격하게 되죠. 항공기를 이제 하이제킹이라는 게 이제 납치를 해가지고 공격했던 건데 이게 미국에서는 큰 충격을 줬죠. 그다음에 뭐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거에 원인이 됐던 사건인데 이 테러 원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왜 도대체 그러면 미리 밝혀내지 못했냐? 도대체 CIA는 뭐 하고 있었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밝혀냈었어야지 그 뭡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그 미국 뉴욕에 있었던 쌍둥이 빌딩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공격당하지 않았을 때 니들 뭐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게 화두죠. 어떤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알카에다라는 조직을 제대로 몰랐던 거냐, 알았던 거냐, 몰랐던 거냐. 그러면 알았다면 여기에다가 첩보원을 심지 못했던 거냐, 그렇죠? 정보원을 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첩보원. 그러니까 첩보 같은 게 스파이 같은 것들이 여기서 미국 사람이 거기 들어간다는 건 어려운 거고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파이를 우리가 해서 이중첩자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쪽에 정보를 뽑아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걸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침투했었으면 어떻게 좀 미리 끌어내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2001년 초부터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리 이 미국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민조사국이나 이런 데서 이민국 같은 데서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이 사람들을 미리 막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알카에다라는 애들이 이란어를 사용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랍어나 이란어 같은 걸 사용했겠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었다. 감청이면 도청 뭐 이 도청이라는 건 불법적으로 하는 거고 감청이라는 건 합법적인 어떤 도청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란어를 모르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란어 정도를 다 알고 있죠. 미국의 정보기관이. 근데 이거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9.11 위원회 보고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9.11 테러 때문에 2001년에 있었던 것 때문에 뭐 정보 실패, 그러니까 즉 정보를 먼저 캐내지 못한 실패 때문에 이거를 만들 수 있어요. 9.11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뭐 질문까지야 뭐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렇죠. 요 9.11 위원회 보고서는 그 정책 실패를 하는 보고서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9.11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왔느냐면 왜 정보원을 못 뒀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사람이라도 투입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뭔가 납치 계획을 먼저 밝혀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거고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란어로 이제 메시지를 받고 그랬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알 수만 있었다면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어떻다는 거예요. 연방수사국 FBI나 CIA 중앙정보원 CIA고 FBI죠. 연방수사권 이런 데가 공조를 해야 된다. 서로가 너무 이제 관할 문제로 이제 협조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공유를 했다면 쉽게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이 다른 것보다도
CIA나 FBI의 공조가 좀 부족했었다. 이런 거는 이제 9.11 만약 보고서, 9.11 테러 보고서에 대한 거죠. 9.11 보고서, 위원회 보고서. 이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했을 때 공조가 잘 되었다. 뭐 이런 식이 아니죠. 공조가 잘 안 됐었다는 얘기죠. 공조가 잘 됐으면 막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CIA와 FBI의 공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공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요거가 더 중요해요. 공유가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유를 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11 테러에 대해서는 이게 뭡니까? 결국 결정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야, 이 정보 체계를 우리나라 지금 미국 같은 큰 나라는 진짜 초인류 강대국 아닙니까? 유일의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이런 쪽이 이거에 당하다니.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어떻다?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정보를 굉장히 중시해서 다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다? 이 국가정보학이라는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지원이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9.11 테러가.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 특히 이 부분. 정보 실패의 사례를 연구해야 된다. 정보를 우리가 먼저 보완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니면 정보를 캐내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 부분의 중심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근데 정보 실패 때문에 그럴 거지. 이게 정보 실패가 아니라 정보의 뭐 성공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죠. 결국 실패니까. 그래서 요런 9.11 테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알아보실 때는 정보 실패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보활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정보활동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죠. 그러니까 국가가 기업이나 이런 데까지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방금 전에 9.11 테러도 보셨지만 만약 개인들의 행동마저도 국가가 너무 하면 이게 사생활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프라이버시권이. 뭐 아니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권 문제하고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그 개인들에 대한 사찰이라고 하기는 좀 과도하고 이 범법행위가 예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리 알아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국제범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산업보안 이런 거 좀 알아요. 사이버보안 여기다 표시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까지 어디가 국가가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아니면 기업들은 더욱더 이거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사이버 보안 같으면 디도스 공격 같은 거 당해버리면 최근에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 공격이나 사이버 전쟁을 당했을 때는 기간 전산망이라고 할까요? 정보망이 완전 다운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져?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SNS 뭐 이런 걸로 뭐 관종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돈 붙이는 것도 요즘 누가 가서 ATM에서 돈 붙입니까? 다 인터넷 뱅킹 하지. 근데 인터넷 뱅킹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고 정보망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보망이 만약 꺼져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색 기능만 망가져도 요즘 우리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뭔가 정지돼 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보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런 걸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는 점점 더 그러니까 냉전 종식 후에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걸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거란 말이죠. 냉전 종식 후에는 안보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대되지 않고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 틀려요. 냉전이 종식 1990년대에 냉전이 종식됐는데 이때부터도 더욱더 확대됩니다. 특히 기업의 어떤 경제 전쟁, 국가도 이 기업의 경제적인 어떤 발달 아니면 증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냉전 이후에도 어떻다? 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축소되는 게 아니에요. 축소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후에는 감염병 같은 것들도 이걸로 방어해내는 게 정보기관의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까지도 이게 검역 이런 것까지도 어떻다? 검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는 뭐 출입국 관리 정도의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해양의 항만인에 대한 검역인데 이것마저도 국가 보안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사이버 테러뿐만 아니라 이제 생화학 공격 같은 게 일종의 실제로 뭐 독가스를 뿌린다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병을 퍼뜨리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사회를 전체로 굉장히 부분적으로 또 아니면 전부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사이버 아니면 산업이나 사이버 이러는데 방역이나 이런 것들 이런 데까지도 안보의 범위, 보안 부분이 넓어지고 있다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냉전 종식 후에 분명히 축소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냉전 종식 후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뭐 국제 평화가 이루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런 정보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아니 전혀 더욱더 넓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다 정보기관이 방역이나 검역 같은 영역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쪽. 왜냐하면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군대 같은 데가 그 병이 돌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제1차 세계대전 말에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거예요. 뭐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일어난 것도 아닌데 스페인 독감이라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죽었어요. 결국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됐을 때 1919년 초에 종결됐는데 1918년에 있어서 겨울철 11월 달쯤에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한 어떤 팬데믹이 돌았던 것도 그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보에 영향이 될 수 있다. 질병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시면 팬데믹과 정보공동체의 역할 그러면 정보공동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를 하게 되는 커뮤니티 이런 쪽인데 이 안보와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 인식하게 된 거예요. 질병까지는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했는데 질병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질병에 대해서 사전 수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정책 결정자에게 빠르게 제공해야 된다. 정책 결정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질병관리청이 될 수도 있고 사이버 보안 같으면 뭡니까? 뭐 정보통신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아니면 군 같은 경우는 군의 정보기관 아니면 이제 국가정보원 이런 곳에 빠르게 이거에 제공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빠르게 검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이걸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 능력 같은 것들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왜냐면 아까도 인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측을 해서 뭐예요? 기획한다는 거죠. 플랜을 짠단 말이죠. 이게 구조기 때문에 수집이 있은 다음에 분석해야 되네. 수집을 해야지. 수집을 해야 인식이 있는 거고 그래 예측한다는 게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니까 예측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요구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돼요. 늦으면 끝이야. 늦으면 끝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뭐 병 같은 거 돌았던 거 뭐예요? 보름 만에 싹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일주일한 그것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알아두는 게 정보 같은 것들을 비공개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감염병 정보 같은 건 빠르게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비공개 보통 이제 우리 정보 쪽은 이제 앞으로 보시면 비공개해야 되는 부분들, 비밀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게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것도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비공개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비공개가 많은데 비밀 이제 기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를 통해서 어떻다 국민들에게 이거를 경각심을 주군다거나 아니면 뭐다 빠르게 제공을 해서 막아낼 수 예방 차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정보죠. 다량의 정보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이게 공개 출처 정보 이런 것들은 중요한 정보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보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보공동체라는 건 고위공직자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공개 출처 정보 같은 것들이 어느 때보다 중시된다.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빠르게 제공할 것인지 숨기는 게 다는 아니란 말이지. 숨기는 게 다는. 그러니까 각국의 이런 것들은 어떻다 서로가 공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염병이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이쪽에 어떤 이 정보공동체 즉 고위공직자나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감염병 같은 것들 어떻다 감염병의 정보는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숨기게 되면 요번 팬데믹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었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어떤 이런 부분이 여기와도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공개 출처 정보 같은 걸 익혀두셔야 돼요. 이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공개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국가정보학에 있어서의 개념. 국가정보에 대한 개념을 좀 보셔야 돼요. 국가정보학의 이제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세요. 국가정보학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어떤 뭡니까? 정보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재반이라는 뜻이 여러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이런 거 읽다가 좀 어려우신데 여러 현상들, 수많은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보는 거죠. 학문적으로. 주요 연구는 당연히 정보, 그다음에 어떻다 정보 체계, 활동, 주체라는 건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건 이걸 왜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 아니면 역사, 뭐 이런 거죠.
아니면 각국의 어떤 정보 기구들 이런 것들. 근데 대체로 정보에 대한 정책입니다. 이 정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맛집 정보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어떤 정보들, 산업 어떤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 얘기하고 뭐 감염병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터넷상의 사이버적인 어떤 테러 등에 대한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정책. 그래서 거의 모든 걸 망라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 뭐 경영, 그러니까 총망라입니다. 총망라. 어디에 국한시키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의료, 뭐 이런 거, 의학 아니면 뭐 진짜 문학 같은 것들까지도 국가 정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망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사회과학 쪽이 주축입니다. 이게 주예요. 다만 어디에 속하냐 그러면 사회과학의 하나로 봐야 되는 겁니다. 총망라지만 여러 가지가 다 섞여져 있지만 그 중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사회과학 쪽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렇죠. 공개 출처 정보가 방금 전에 보셨지만 이런 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뭐 구글이면 구글, 네이버면 네이버, 뭐 다음이면 다음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어떤 정보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것도 분석해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보통 어떤 쪽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아니면 9.11 테러 같은 데서 보면 9.11 테러범들이 그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대체로 이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에서 검색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범죄자로 주요 테러범으로 이제 지목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이 뭘 검색하는지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막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리공간 정보나 신호 정보 같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테러범이다 아니면 이제 적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람 암살범이다 이러면 얘가 어디쯤에 있는지 위치 추적 같은 게 가능하다면 좋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총체적으로 해서 여기 학제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요 얘기예요. 총망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준데 자연과학이나 공학까지도 싸그리 다 모으는 총망라에서 학제라는 게 학문들 사이에 제라는 게 여러 학문을 다 모으는 거예요. 학제적 연구라고 하면 헷갈리지 마시고 싹 다 망라해서 이제 믹스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응용학문입니다. 이게 응용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정보학의 특징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다? 이게 여러 학문이 학제적으로 연결돼 있다. 학제적이라는 게 뭐다? 싹 다 묶어놓은 것이다. 근데 주는 사회과학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하지만 사회과학이라고 해서 자연과학이나 이런 걸 배제한다? 아니 그렇지 않다. 싹 다 모아놓는다. 공학까지 다 모아놓는다. 그래서 인접 학문들이나 이런 것들의 이 내용들을 갖고 와서 응용해서 사용해요. 전산학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전산학 같은 것도. 최근에는 뭐 거의 모든 것들을 전산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모든 것들을 뭐 스마트폰이나 뭡니까 인터넷상에서 있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이런 거다. 보통 이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주축이지. 그냥 학문적으로 완전 철학적인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용학문이라는 것은 응용과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다? 정보에 관한 건데 사회과학인데 그걸 넘어서서 총망라하는 것이고 그렇죠? 응용학문이다. 그래서 순수학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순수하게 막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물론 철학까지도 망라할 수 있겠지만 응용 여러 가지 섞어서 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문적 성격에 그렇죠. 실용적이고요.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의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테크니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 해결책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임기응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대처 능력을 좀 기르는 그쪽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문제 해결적인 겁니다. 문제 해결적인 거예요.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고 미래의 어떤 것들을 예방하려는 거고 그런 성격이죠. 기술적 실용적이다라는 건 목적 지향입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이다라는 게 과정 중심이에요. 이 절차적이라는 게 이게 과정 중심입니다. 정보의 순환 구조라는 게 아까 보면 인식이 있은 다음에 예측하고 기획하죠. 기획했던 게 실패하죠. 실패하면 다시 인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9.11 테러 같은 게 있었을 때 아까 보셨듯이 실패한 거예요. 그럼 정책 실패가 실패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실패를 막아낼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 과정 이게 피드백 구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게 아까 인식한다,
그 다음에 예측한다, 분석하는 거죠. 예, 분석 예측하고 수집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다? 이거에 대해서 기획하고 계획하는데 이게 다시 피드백 되는 거예요. 이게 환류라고 불러요. 이게 다시 돌리는 거는 환류입니다. 이게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건데 환류를. 그러니까 다시 이걸 가지고 여기 실패하면 이걸 다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계속 일련의 순환 구조죠.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 절차적이라는 뜻은 이렇게 절차라는 것이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보기관과 관련돼 있는 조직적인 거죠. 정보기관의 조직과 관련돼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정보원 쪽이 이제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CIA가 이제 역할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런 정보기구의 어떤 조직의 그런 것까지도 연구하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기술적이고 실용적이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적이고 절차적이다. 이런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순수과학하고 좀 다르게 응용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학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총망라한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합한문이라고 하는데 종합한문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은데 이 제반이라는 게 아까 그래서 학제적 연구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이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표현이 이게 뭐야? 그러면 학제적 연구라는 게 종합이다. 싹 모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나 이런 거를 그러면 이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인간관리적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누가 도대체 하는 거예요? 로봇이 아직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르겠습니다.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에 있어서는 이 인간들의 두뇌 게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리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적인 것들을 많이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군 같은 경우라고 얘기한다면 군의 사기가 떨어져 버리면 안 돼. 이게 어떠냐면 만약 계획을 짜서 군이 만약 전쟁시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여기서 크게 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기가 확 떨어져. 그러면 군 수뇌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걸 한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군 밑에 일반 병사들이 따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갔는데 적고 많이 죽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첩보가 잘 돼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전투 이런데 투입되면 그러면 사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 사기나 이런 것들도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심이나 이런 게 강해야지만 그러니까 정보원의 어떤 자질 같은 게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정보가 좋아야지만 예측 기획이 좋아지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죠.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연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경험적인 연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과학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뭐냐면 학문으로서는 좀 과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경험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무적인 어떤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경험적이라는 뜻은 이게 실무적인 연구가 좀 강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이런 어떤 가설이나 이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워낙 이제 이쪽 응용적이 강하니까 이 경험에 입각한다 이런 어떤 과학적인 연구 이런 부분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 전혀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어떤 과학적인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듣는데 학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실용성이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응용성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도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정보학의 특징이 어떠냐. 그래서 응용학문이다. 학제 간의 정보가 있다. 종합적이다. 포괄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한 부분이 많고 절차 중심적이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 과학성이 좀 떨어진다는 비판은 받고는 있는데 앞으로 뭐 보완되겠죠.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키워드 중심으로 좀 알아두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알아보기에 나오는 학문적 성격 요거 내용들은 다 체크해서 그러니까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기술 실용적, 그다음 문제 해결적, 그다음에 절차적, 그다음에 포괄적이라는 게 학제적이라고 좀 써놓으셔야 되고 학제적이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걸 통째로 어떻게 본다? 응용학문이라고 하는데 사회과학 쪽의 중심인데 자연과학이나 공학 같은 걸 다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다. 기술적이고 이런 얘기들 표현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능이 뭐냐? 그러면 기능이라는 뜻은 이런 표현이 뭐냐면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기능이라는 것. 그러니까 뭔 역할을 하는 거냐? 국가정보학이. 뭔 역할은 문제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목적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식의 체계화가 지금 뒤에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어떤 학문에 비해서는 체계조가 좀 떨어지지만 열심히 이걸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연구 대상은 이 국가정보죠. 국가정보. 이걸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다음에 이론적 틀을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 이거 조금 체계화시키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근데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게 결국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국가의 정보활동, 즉 첩보라고 할 수 있겠던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이죠.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다 뭔가를 좀 제공하려는 거예요. 어떤 사고의 틀 또는 이제 이거를 첩보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정보원이나 이제 첩보원들을 그럼 아니면 이제 보안 요원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킬 때 어떤 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원을 많이 뽑아놓으면 좋은데 이게 돈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적은 정보원을 가지고도 가공 분석을 잘 해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냥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국가정보학이라는 개념 학문이 이 국가정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수단, 툴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려면 순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 이걸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잘 안 돼요. 실패로부터 이거를 경험해야 돼. 보통 이제 스포츠 스타 같은 분들도 뭡니까? 이게 얘기를 해보면 이거를 실패한 사례로부터 내가 어떻다? 이걸 끌어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 실패 사례를 통해서 성공적인 어떤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순기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기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 줘야 된다. 좋은 것만 얘기하면 장단점을 다 봐줘야 된다는 거죠. 장단점을. 그래서 이제 실패 사례, 역기능 같은 것들, 좋은 사례나 순기능 같은 거 다른 나라의 어떤 잘된 것들은 다 받아와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결국 이제 효율적으로 목적지향적인 문제 해결적인 쪽으로 나아가려는 거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 이 국가정보활동이라는 것이 이 실정법에 기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정법 법인을 너무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감청 같은 것들이 법이 있어요. 감청 법은 이제 차후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감청 같은 것들을 이제 테러범이라고 하면 감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작정한다고 하면 현대 민주적인 어떤 법치 사회에서는 또 안 맞는단 말이죠. 아무리 국가정보가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인권을 무시하면서 그럼 고문해야 된다는 건가? 그런 부분. 이 미국에서도 9.11 테러 이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극단적인 어떤 이슬람 테러 분자들을 잡았을 때 반쯤 고문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있었었고 그래서 국가정보를 캐낸다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그럼 합법적인 용이고 어디까지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이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는 테러방지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서 국가정보학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국가정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결국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순기능 같은 것들에게 있어서 대국민에게 어떤 정보활동이라는 것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 법적 근거 법과 관련된 것들 도모하는 쪽의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적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 규정이 없이 함부로 막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은 뭐냐?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결국 이제 여기 보시면 국익에 일치되는 건데 이 합법성이라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합법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불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면 정부 신뢰를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이 정부에 대해 갖는 신뢰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무조건 비공개가 다 능사는 아니에요. 공개 출처 정보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여기 보시면 비밀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가정보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려도 되지만 결국 이 정보활동이나 정보기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결국 오픈돼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어요. 근데 합법성을 도모하려면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학문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그러면 국가정보학에 있어서의 이제 연구 범위나 일단 대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내용을 이제 좀 천천히 여러분들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정보학의 연구 대상 같으면 본질이나 체계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토대. 그래서 국가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보의 본질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정보의 수집이나 처리, 분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순환 구조라고 했죠. 아까 절차라고 했죠. 이 절차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 활동 같은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비 조건이라는 게 중요해요. 좋다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의 개념이나 특징도 그런데 이 구비 요건이라는 게 법적 요건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거를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환구조라는 걸 연구하는 것이고 저 구조를 그다음에 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환구조를 비롯한 전반적인 체계를 다 연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요 국가의 어떤 정보 체계 같은 것도 연구할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잘된 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성공 사례 같은 걸 받아들여야 되고 다른 나라가 실패한 거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어떤 사항이 계속 바뀌어요. 시대적 수요가 변화된다는 게 사항이 늘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인터넷 뭐 사용이 뭐 급증하는데 우리는 인터넷 없이 뭐 그냥 사람이 가서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 발맞춰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보 체계의 어떤 정보기관들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의 종류나 어떤 변천이나 조직 구조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양상을 비교하는 것도 다 어떻다 여기에 연구 방향의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 결정이 중요한 거라 이 부분이 중심적인 어떤 연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책 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정보가 수집되고 이 분석이 되면 결국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획이라는 것이 플랜이 결국 정책 결정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그러면 이 정책 결정, 저기 정보의 수집은 인식이고 분석이라는 게 예측이면 여기서 결국 기획이 나야 되는데 이 기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이게 결국은 절차고 이게 순환 구조여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 거냐. 진단. 그 다음에 수립이나 조정,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걸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런 걸 다 연구하게 되죠. 심지어 이때 정보를 생산하는 자와 정보 사용자,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정보기관이 될 가능성이고 사용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정책 결정자들이 될 수 있죠.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지 정보 생산자의 얘기를 정보 사용자가 잘 수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 아니면 정보기관이 경우에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즉 윤리 문제, 법적 윤리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거지만 또 나오지만 성공 또는 실패 사례 이것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 사례로 통해서부터 환류를 통해서 9.1 테러 보고서 아까 보셨지만 그걸 가지고 앞으로 성공적인 어떤 기획을 해내거나 아니면 어떤 분석을 해내거나 이런 거라서 매우 중요한 교훈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 특히 실패 사례 같은 거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실패 사례만 얘기하니까 성공 사례를 안 보는 건 아닌데 실패 사례 같은 걸 무시할 수가 없고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끊어서 그 다음에 내용들 뭐 접근법이나 이런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또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내용들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말 표현들 자체가. 그래서 어려워요. 뭐 제반이나 이런 표현들도 어렵고 그러면 좀 제가 방금 전에 제반은 여러, 뭐 기능은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쉬운 용어로 바꿔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분 다른 과목도 공부하실 텐데 이런 이제 뭡니까 전문 서적 같은 어떤 수험서 같은 것들을 보실 때는 표현 자체를 좀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첩보 같은 것도 그냥 뭐 첩보 같은 건 아실 수 있는데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두시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쉬운 용어들로 이해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뭐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내용들을 복습하실 때는 너무 하나하나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이게 기운이 확 빠져버려요. 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제 표시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중심으로 해서 딱딱 그렇게 끊어서만 대충은 아니고지만 봐두시는 쪽으로 눈에 익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거를요 하나하나 다 외워야지 인간이 그렇게 기억력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눈에 익는 방식, 눈에 익히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물론 뭐 공부가 좀 돼 계신 분들은 조금 외우는 걸 권장합니다만 그렇지 공부가 아직 안 되고 첫 걸음이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읽는 형태로 해서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던 말씀들 정도만 이해하신 쪽으로 하시면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고 국가정보학의 접근법에서부터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